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렬입니다. 이 제품을 다시 볼 때가 됐죠. 이 제품의 가치에 비해서 신제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잠시 또 뭐 안 듣고 있었어요. 바로 윌슨 베네시의 디스커버리 3 제로 3세대 제품이죠. 디스커버리의 이 제품이 나온 게 출시된 게 딱 작년이었어요. 작년 초에 대단한 화제를 몰고 버전 3가 나와서 2하고도 또 성향도 다르고 꽤 많이 달라졌던. 근데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오리지널 버전의 직계로 이렇게 올라갔던 좀 약간 오리지널 1의 소리를 그대로 확장시킨 그런 버전 3로 새롭게 나타나서 버전 1을 오리지널을 그 시점에 들었던 분들한테는 대단히 뭐라고 그럴까요? 반가웠다고 그래야 될까? 버전 2가 되면서 소리가 좀 순화됐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게 좀 의견이 둘이 갈라졌죠. 디스커버리 3 내가 좀 강했는데 순해져서 좋다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오리지널리티가 좀 훼손됐다. 이런 의견도 좀 있었어요. 하여튼 버전 2는 그런 약간은 좀 호불호가 서로 엇갈리는 과정이었다면은 3는 그를 다 끌어안은 그런 오리지널의 확장판이 된 그런 의미가 좀 있었어요. 윌슨 베네시 얘기를 참 많이 했죠. 저희 아마 이 소리샵에 있는 그 웬만한 윌슨 베네시는 한 번씩은 다 들어보지 않았을까? 배터리 제품이 없었어요. 지금은 단종된 뭐 버텍스나 이런 제품까지도 다 저희 한번 리뷰를 한 번씩 다 했었으니까. 디스커버리는 그 중에서도 그 제가 첫 제품부터 쭉 이렇게 새 버전이 나올 때마다 유심히 들어본 또 굉장히 가까이서 뭐 제가 사용하면서 들어본 그런 제품의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촘촘한 구간을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스피커이기도 하고 윌슨 베네시 내에서도 대단한 의미를 갖는 그리고 하이파이 스피커 내에서도 굉장히 좀 차별화된 영역이 있는 그런 스피커예요. 특히 버전 3가 그렇습니다. 이 회사 아시겠지만 91년에 턴테이블부터 제작을 했어요. 그게 좀 독특하죠. 턴테이블 제작한 이유는 이 탄소 나노튜브라는 아주 획기적인 소재 개발을 하면서 그걸 제일 먼저 실험했던 대상이 턴테이블의 토남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거를 이 카본으로 뭘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밑에 턴테이블은 베이스 그다음에 밑에 이 스파이크 인슐레이팅 시스템까지를 다 완성시켜야 본인들이 목표했던 그 카본의 소리를 완성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하다 보니 이제 종합판이 됐고 해보니 이제 스피커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ACT가 최초로 제작이 됐고 그렇게 진동이 없이 좀 특이했지만 소리는 그 시점에서 봤을 때는 90년대 초반의 시점에서 봤을 땐 대단히 특이한 스피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 속에 사라진다는 특이한 경험을 하는 그런 스피커로 화제를 모았고 지금 시점에서 돌아보면 윌슨 베네시 최초의 스피커인 ACT는 대단히 현장감에 그러니까 철저하게 음악 위주로 들었던 오디오로 들었던 음악이 아닌 현장의 음악에 처음부터 접근했던 스피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윌슨 베네시가 처음으로 스탠드 거치형을 만든 이유는 이게 좀 그렇죠. 이 원래 있던 거에 염가 버전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가격이 결코 스탠드 거치형보다 톨보이들보다 싸지도 않아요. 이렇게 한번 그 전면으로 나오는 우퍼가 아니라 좀 더 자연스럽게 우퍼를 확산이 되는 좀 더 자연스럽게 디퓨징 되는 베이스를 만들고 싶어서 베이스를 아래로 냈었어요. 이렇게 베이스를 아래로 내려고 보니까 바닥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피커를 위로 공중부양시켜야 됐었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스탠드 거치형 북쉘프라고 부르는 모양은 아니에요. 북쉘프는 선반에 이렇게 넣어서 딱 꽂아놓고 책 사이에 이렇게 꽂을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하는 건데 이건 그렇게 되지 않죠. 그래서 지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스탠드 자체도 이거를 이제 키네마틱 가이드라고 불러요. 스탠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건 스탠드지만 이 스피커하고 일체가 돼 있는 이 스피커를 처음에 제가 받아서 박스에서 꺼내는데 분리가 되지 않고 그대로 이 상태로 꺼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 전체가 구조물인 거예요. 스피커를 원래 상태의 스피커를 공간과 사이즈 제한을 받지 않고
맘대로 만드는 것과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만드는 것과 둘 중에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훨씬 어려워요. 이 작게 만드는 게. 왜냐하면 생략할 걸 다 빼고 이렇게 만드는 거는 그런 북쉘프가 되는 건데 그 기능을 전체를 하나의 작은 사이즈로 한 3분의 1, 5분의 1 사이즈로 만들어 압축을 시키려면 고민이 굉장히 많아야 되죠. 여하튼 디스커버리라는 스피커는 그 톨보이였던 윌슨 베네시 스피커를 압축시켜서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낸 같은 그런 프로젝트였다는 거. 그래서 저음을 좀 더 근사하게 내되 그 축소되지 않게 이런 아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스피커 전체 산업을 놓고 봤을 때 대단히 획기적인 어떤 좀 원대한 어떤 실험을 했던 대단한 스피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그게 2001년이었어요. 오리지널이 제가 기억하는 거. 2000년이 시작되자마자 만들었는데 이걸 만들어 놓고 버전 2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톨보이 스피커들이 쭉 만들어지는 동안 같은 윌슨 베네시에 15년째 이 스피커의 버전 2를 못 만들다가 그 다음을 만들기 어려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엔. 2016년에 버전 2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방향을 좀 틀었죠. 순화시키는 이런 쪽으로 그렇게 갔던 게 버전 2였어요. 그러고서 약 6년 만에 아마 안 되겠다 싶었는지 버전 3를 만든 거예요. 버전 3에는 여러 가지 시선이 있는데 2에서 벗어나 다시 원으로 복귀하는, 원으로 회귀하는, 그래서 원에서 좀 더 발전된 그런 포맷을 만드는 게 첫 번째고, 이 스피커를 만들긴 계기가 제가 보기엔 제 눈에 보이는 이 윌슨 베넷 히스토리를 쭉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2012년에 만든 스피커였어요. 카디널. 윌슨 베넷 전체 히스토리에서 가장 어떤 큰 터닝 포인트가 된 스피커가 비숍이라는 스피커예요. 90년대 말 2000년 초반에 만들었던 건데 처음으로 우퍼를 아이소바릭으로 만들고 정면에서 스피커를 들으려고 앉아서 보면 스피커 등이 보이는, 유닛의 등 쪽이 보이는, 자석이 보인다는 얘기죠. 이거 잘못 붙인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그런 비숍이 소위 아이소바릭과 다이렉트 미드레인지, 네트워크 거치지 않는 미드레인지, 그 다음에 이런 카본을 최대한으로 전체 스피커의 유닛에 도포를 한 이런 최초였는데 이걸 그대로 수직으로 발전시킨 스피커가 바로 카디널이었어요. 지금도 윌슨 베넷 전체 서열에서 3위에 있는 그런 스피커죠. 그걸 만들고 나서 카디널을 만들면서 윌슨 베넷의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예를 들면은 테크틱 3 드라이버, 피보나치 패턴, 기타 안에 들어가는 브레이싱 기술들, 네트워킹 이런 것들이 사실 그래서 카디널을 이렇게 이 소리샵의 홍보를 그렇게 막 부각시켜서 하지 않아서 그렇지 대단한 스피커예요. 굉장히 의미가 큰, 아마 그 윌슨 베넷의 그 수뇌부들은 카디널을 대단히 그 윌슨 베넷 전체 히스토리에서 꽤 중요한 제품으로 올려놓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하튼 그걸 만들어 놓고 보니 그 기술을 다운사이징해서 혹은 소위 트리클 다운해서 또 다른 스피커들한테 쭉 뿌리기 시작했는데 그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게 바로 이 스피커예요. 테크틱 3 드라이버, 피보나치 패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소들, 새로 카디널을 만들면서 들어간 기술들을 모두 쏟아놨어요. 이 작은 바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디스커버리 3를 구조를 보면 유닛이 두 개처럼 보이잖아요. 총 4개가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보면 이게 미드 레인지, 미드 베이스가 아니라 미드 레인지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소위 클램쉘 구조로 조개를 이렇게 겹쳐놓은 모양처럼 아래쪽엔 반이 나와 있고 위에 체인버에 딱 갇힌 채로 위쪽에 들어가 있는 똑같은 쌍둥이 유닛이 있는 아이소바릭 구조. 이게 6.7인치 베이스예요. 얘들은 서로 대역이 다르죠. 미드레인지는 네트워크를 안 거치고 앰프에 직결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트위터가 피보나치 패턴. 이게 일단 베이스하고 미드레인지는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 서로 대역만 다른데 이걸 테크틱 3.0 드라이버라고 해요. 윌슨 베넷에서는. 그래서 버전 3죠. 이 테크틱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아이소 테크틱. 이 자신들이 하는 카본과 이런 폴리머 같은 재질을 섞어서 만든 특유의 진동판을 만든, 그리고 그런 드라이브를 하는 뒤에 자석 시스템을 갖춘, 여기서 아이소 테크틱에서 앞을 빼고 테크틱이라고 부르는 그런 드라이브. 윌슨 베넷의 요 중저역을 내는 그런 재질과 드라이빙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유닛입니다. 그리고
이 트위터는 이 실크돔이에요. 기본적으로 1인치 실크돔인데 실크돔의 장점과 단점이 아주 매끄러운 소리는 잘 내지만 큰 에너지를 가했을 때 이 떨림에서 강한 음파를 내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려고 뒤쪽에다가 카본을 댔어요. 그래서 윌슨 베넷에서 부르는 명칭이 세미스피어 하이브리드 트위터라고 불러요. 뭐 세미스피어 하이브리드 실크돔 이렇게 부르는데 여하튼 이 트위터는 그런 안에 카본을 덧대서 에너지를 줄 때는 카본의 힘으로 강하게 밀고 겉의 울림의 진동은 실크로 내는 아주 독특한 그런 음색과 에너지를 같이 낼 수 있는 꽤 많이 기술이 뭐 하여튼 다른 제품의 모든 부분이 그렇지만 그런 트위터에도 많은 기술이 집약이 되어 있는 그런 트위터입니다. 그리고 유닛 주변도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카디널을 만들면서 만드는 피보나치 패턴. 그래서 음이 아주 그 자연계 최고의 황금 비율로 사라지게 만든 부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숲속에서 음이 사라지듯이 나무에 부딪히고 잎새에 부딪혀 사라지던 그런 자연계 패턴대로 소멸되도록 만든 그런 패턴을 프린팅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만들고서 윌슨 베넷이 상위 라이브는 전부 지오메트리라고 불렀는데 이걸 만들고 보니 이제 전부 이거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전체 이 라인업 이름이 피보나치 시리즈로 바뀌었어요. 여하튼 그게 이 윌슨 베넷의 어떤 상징과도 같았던 그 패턴이 그 시리즈 전체 이름으로 바뀐 그런 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드레인지 중앙에도 여기도 피보나치 패턴이 들어가 있죠. 여하튼 이걸 만들면서 공진과 음파를 자연스럽게 소멸시키는 어떤 새로운 구조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체인버가 이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와 트위터. 근데 트위터는 안에 이렇게 밀봉이 돼 있어서 이 바로 같은 체인버 안에 있는 이 베이스와 서로 음이 섞이지 않게 서로 음을 서로 변조시키지 않게 그렇게 구간이 나눠져 있고 각 방은 밀폐된 게 아니라 방의 아래쪽에 체인버 아래쪽에 그 리플렉싱 홀을 뚫어서 아래쪽으로 두 개의 이 밑에서 보면 두 개의 이 금속 스틸로 되어 있는 그런 파이프를 타고 내려오는 리플렉싱 홀이 있습니다. 기발하죠. 그리고 이 무엇보다 이 바디가 엄밀히 말하면 삼중이에요. 바디의 특징이 우리는 뭐 스피커가 옆면, 측면, 후면을 이렇게 해서 붙이잖아요. 얘는 블라스트 코어라고 해서 한 번에 팡 쏴가지고 만드는 딱 코어, 블라스트 코어라고 그러죠. 이제 하나로 모노콕 바디로 연결되어 있는 이음매가 없어요. 앞에서부터 뒤까지 쭉 이어져 있고 앞은 이제 알루미늄 패널로 이렇게 붙인 이런 구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블라스트 코어는 이게 이제 독이에요. 이 사장 크레이그 밀레스가 그 SSUCHY인가 하여튼 그 유럽 20개국이 그러니까 멤버가 20인인 유럽 환경연합의 회장을 맡고 있어서 자기가 스피커 회사 사장인데 우리 스피커도 친환경이다 하고서 그 블라스트 코어에 들어가는 재질을 그게 이제 저기로 하면 바이오 컴포짓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아마 생분해가 되든가 뭔가 친환경 소재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재 자체는 그 비스코 일라스틱이라는 소재를 써서 약간 플라스틱인데 말랑말랑한 소재예요. 근데 굉장히 가볍고 그 밀도가 되게 높은 이런 재질을 만들었어요. 하여튼 그런 바이오 컴포짓 생분해되는 혹은 그 친환경 소재로 만든 그런 코어가 뼈대가 있고 그 바깥을 얇은 글라스 파이버로 붙입니다. 유리 섬유 그리고 맨 바깥쪽을 다시 자사 특유의 그 카본으로 최종 마감을 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 이 음매가 없으면 일단 진동이 와도 여기서 틈새 생기는 진동이 없거나 음이 새 나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유리를 한번 붙이고 카본을 최종 붙여서 떨림을 한 번 더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큰 진동이 와도 그 음에서 생기는 원래 큰 진동 외에는 스피커에서 나오는 진동이라는 건 거의 없게 만든 그런 기발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턴테이블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만든 인클로저의 진동 시스템을 바닥까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견고하게 딱 지탱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닥도 키네마틱 베어링이라 해서 이렇게 그냥 스파이크를 꽂으면 되는데 접점을 좀 더 축소시킨다. 좀 더 그 공진을 더 잘 분산시킨다 해서 베어링 3개로 스파이크를 받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3개의 스파이크를 각 3개의 베어링으로 이렇게 받치게 돼 있는 아주 철저합니다. 그렇게 돼 있는 구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단도
이렇게 평면으로 하면 위로 나타나게 공진이 그대로 반사된다고 해서 기울이고, 그래서 안쪽엔 또 그 소위 브레이싱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또 철심이 13mm, 그러니까 1cm가 넘는 철심이 이렇게 들어가 서로 당기게 돼 있어요. 하여튼 그런 뭐 완벽에 가까운 그런 구조물로 만들어낸 게 바로 디스커버리 3 제로입니다. 오랜만에 소리를 한번 들어봐야죠. 음악 들어보고 또 나머지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Change everything you are and everything you are. Your number has been called. Fights and battles have begun. Revenge will surely come. Hard times are ahead. Best, you got to be the best. You got to change the world and use this chance to be heard. Yeah, time is now. Time is change everything you are and everything you are. Yeah, now. I look at you all, see the love there that's sleeping, while my guitar gently weeps. I look at the floor and I see it needs sweeping. Still my guitar gently weeps. I don't know why nobody told you how to unfold your love.
제가 이 스피커를 사무실에서 6개월 이상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블레이드 2가 왔어요. 근데 블레이드 2가 얘보다 여러 면에서 큰 제품이죠. 풀레인지고 전대역을 소화하고 사이즈도 크고 우퍼가 4개나 달려있는. 근데 얘랑 교체하기 싫었어요. 2개가 다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며칠을 들어봤어요. 그래서 블레이드 2로 교체를 해도 되겠다 싶어서 이제 했지만 블레이드 2가 못 내는 소리는 얘가 블레이드 2가 못 내는 소리까지는 좀 고유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블레이드 2가 얘를 완벽하게 대체하지 못해요. 다만 대역과 여러 장르를 이렇게 그리고 우리 레코딩 스튜디오에서도 보면 모니터 사이즈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근데 최종 마스터링을 할 때 쓰는 풀레인지 대역 스피커로서의 이제 의미를 갖기 위해서 이제 블레이드 2를 교체를 했는데 좀 내보내기 되게 싫었습니다. 여하튼 이 스피커가 만들어내는 소리는 공진을 억제고 어떻게 하고 피보나치로 그런 것들을 사라지게 해서 만드는 거는 음원에 있는 소리 그대로 내는 거예요. 근데 윌슨 베넷 스피커를 처음에 90년대에서 2000년 초반에 들었던 분들은 저음이 이렇게 안 나오지. 과장된 저음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실제 저음이 나오니까 뭔가 좀 굉장히 좀 서운하다 그럴까? 저음이 없어 생기는 약간 허전함 이런 것들을 호소했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는 실제 연주를 많이 안 들어봤다는 문제, 연주를 안 들어본 그런 저역에 대한 선입관. 두 번째는 얘를 드라이브를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얘를 드라이브하는 앰프는 나름 꽤 출력보다도 이 전 구간을 잘 이렇게 고르게 대역을 내는 그런 앰프가 필요한데 그런 앰프에 대한 지식이 그때는 많이 없었어요. 일단 대출력을 들이대서 일단 했었겠죠. 여하튼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윌슨 베넷 소리를 제대로 들으신 분들이 많지 않았었어요. 여하튼 그런 것들에 대한 오해가 좀 있어서 이 스피커에 대한 좀 많이 이렇게 그 모든 오디오 파일들이 환영할 만한 스피커는 아니었는데 지금쯤에는 오디오를 들을 만큼 들어본 분들, 그다음에 음악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본인한테 익숙한 곡으로 이 스피커를 들어보면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스피커가 사라진다. 제일 흔하게. 사실은 윌슨 베넷의 큰 스피커들은 원래 목표 자체가 공간 속에 사라지게 만들었지만 등치가 크잖아요. 사라지기 사실 쉽지 않아요. 좀 더 크고 드라이브가 뛰어난 앰프가 필요한데 얘는 그에 비해서 좀 쉽죠.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요만하잖아요. 그래서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저는 윌슨 베넷 스피커를 한번 써보고 싶다는 분에게 얘한테 모노블록 정도 혹은 드라이브가 뛰어난 앰프를 붙여서 좀 더 공간 속에서 그 실제 스테이징, 엄청난 입체감을 느끼는 그런 쪽으로 한번 가보라고 저는 제안을 많이 드리는 게 이 스피커입니다. 사실은 얘보다 조금 더 확장판이 있어요. 바로 위에 있는 딱 2배씩 늘어난 인데버가 있어요. 엔데버. 걔는 좀 더 좋습니다. 얘보다. 여하튼 이 스피커는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 공간 속에서 쉽게 사라지는 제대로 드라이브를 했을 경우에 오늘 시청한 앰프가 M33, NAD, M330, M23 요 커플이죠. 충분해요. 스타일이 조금 요 M33, M23의 스타일은 M33에서 살짝 두께감이 실리고 출력이 늘어나는, 하지만 드라이브는 사실은 윌슨 베넷이 최상위 제품도 드라이브 할 만한 뛰어난 그런 앰프, 이런 브릿지 시스템인데 디스커버리 3에 아주 처음 들어봐요. 근데 다른 앰프들하고 좀 성향이 다르지만 디스커버리 3 제로에서 나오는 소리를 다 표현해 주는 데는 아주 훌륭한 조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락 음악을 들어도 뮤즈의 버터플라이즈 앤 허리케인스 같은 곡을 들어봐도 그 쇄도해 오는 그 곡이 막 다이나믹을 크게 갖는 제품은 아닌데 그런 곡은 아닌데 아주 딱 그 구간을 동동동동 울리는 이런 미세한 부분들과 아주 약동하는 다이나믹을 표현을 아주 잘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베토벤 교향곡 5번 같은 아주 표준적인 곡을 들어보면 이게 쫙 크레센도로 점점 올라오는 이런 부분과 그런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이런 곡들이 각 부문에서 울리는 거를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잘 들려줘요. 음악을 듣는 재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그게 카르멘 쿠에스탈로베죠. 샤클럽의 부인. 이분이 부르는 이 와일 마이 기타 젠틀 윕스 같은 곡 들어봐도
그 사람 보컬을 들으면 특히 이 스피커의 어떤 특출난 점, 공간 속에 사라지는 느낌보다도 보컬이 이렇게 어떻게 스피커하고 이렇게 어떤 인클로즈 나오는 소리가 아닌 사람이 앞에서 노래 부르고 있다는 느낌이 나는 거, 이런 거를 감상하기 아주 좋은 그런 스피커라는 거를 이런 곡에서 되게 특히 느끼기 쉽습니다. 이 스피커 대역이 38Hz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30kHz까지 나오는데 대역이 그렇게 부족하다는 느낌이 안 드실 거예요. 이 능률도 89dB인데 뭐 어렵다고도 뭐 쉽다고도 할 수는 없는데, 다시 말하지만 이 아이소바릭이 있는 이 아이소바릭이 드라이브가 어렵다는 건 많이 아실 거예요. 이 베이스를 내면서 전 구간이 아주 고르게 동작을 하려면 앰프 쪽에도 조금 투자를 하시면 좋습니다. 제 생각은 디스커버리 윌슨 베네실의 어떤 윌슨 베네실 소리를 제대로 듣고 싶은 분들은 너무 큰 것 쪽으로 도전하지 마시고, 예산이 많이 돈이 좀 있어도 이거부터 시작하거나 혹은 인더에버까지는 괜찮아요. 해서 앰프 쪽에 좀 더 투자를 하시면 놀라운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사실은 지금쯤에서도 여전히 경쟁력이 뛰어난 스피커 중에 하나인 윌슨 베네실 디스커버리 3 제로를 한번 다시 또 꺼내서 들어봤습니다. 아주 반갑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과 얘기들, 이런 제품들, 신제품 외에도 잊고 있던 제품들도 한 번씩 다시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